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이전에 협치를 방해하는 후보자부터 정리하라며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성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완조 의원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와 단쪽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내각, 향후 추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59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 구입과 최대 100만 원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대내의 여건을 설명하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고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전제로 코로나 백신과 보건 인력 등의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약 15분간의 연설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18번의 박수가 나왔고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 여당의 목표대로 이달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민주당 반대 속에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요.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한 후보자 인준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는데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당선 전부터 여야 협치를 위한 총리 적임자로 생각했었다며 거듭 인준 협조를 당부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선 회의에선 낙마자로 꼽는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굳고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당내에선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후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내각 진용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며 구태 정치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당내 기류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임명이든 사퇴든 윤 대통령에게 빠른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전염병 관리와 보건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이미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선 앞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만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야의 협치 분위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성비위 문제로 물의를 빚은 삼선 박완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비대위의 제명 결정 이후 나흘 만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을 의원총회에서 제명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비대위가 제명을 결정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의원총회에선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제명안은 표결 없이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이 제명 자체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수는 한석 줄어 167석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민주당 요직을 거친 3선 중진으로 지난해 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리 서명을 통해 피해자를 의원 면직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사흘 만에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죄송하다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관련해 의원직 박탈 조치까지 가능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나온 최광욱 의원과 보좌진의 성폭행 사건에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원희 의원과 관련해 이번 의총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권력형 성사건만큼이나 엄하게 단죄해야 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은 권력을 눈치 보거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출마가 불체포 특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세를 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위원장을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 방식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건 이재명 수호 때문이라며 이 후보도 대선 때 이를 공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이익을 본 사람도 도와준 사람도 뇌물 받은 사람도 민간업자를 도와주고 공공개발을 막은 사람도 다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또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충분히 해명을 했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정말로 먼지털도 털어서 책임질 거 서로 책임지게 하자. 네. 저는 완벽하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민주당도 이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막말과 흑색선전으로 여야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까지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선거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이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민주당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이 이번 주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잇따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부동산 공급은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과 세금과 금융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이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재개발을 지정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서 최소한 주택은 4년 이상의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적극적인 인허가 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민간 위주의 개발을 언급한 것과 달리 공공개발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차별성을 뒀습니다.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 대표 노후단지인 음마아파트 재건축도 시사했는데 용적률을 500%로 높이고 우선 입주권을 줘 거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차인의 재정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누구나 집 공약을 내세우며 집값의 10%만 있어도 세입자가 분양권이나 우선 입주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는 안보 공백과 교통체증이 초래되고 있다며 새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과연 이게 옮긴다고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8분 출근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만의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기하고 2028년 이른바 나는 택시 시대의 현실화를 앞두고 용산 집무실에서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면 도시계획에 심각한 뒤틀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 후보는 서울에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당 대표로서 나라 전체를 고민해왔다고 항변했고
당대표 재임 기간에 발생한 박완주 의원의 성비비 사건을 몰랐냐는 패널 질문에는 알았다면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 주최 토론회는 일정상 불참하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내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시집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비서관은 지난 2002년 검찰 공무원 재직 시절 발간한 시집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두고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한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12일엔 9시 10분, 13일엔 9시 55분에 출근하는 등 매일 40분씩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거짓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며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배달 라이더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여러 업체의 배달을 동시에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한노위는 출산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6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개 정당에 6일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489억 6,5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별로 지급한 금액은 더불어민주당 237억 5천여만 원, 국민의힘은 210억 3천여만 원, 정의당은 31억 7여만 원입니다. 지방선거 보조금은 광역기초선거에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 비율 등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네, 오늘 이슈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 취임 이후 엿새 만에 첫 번째 그 시정 연설에 나섰는데 그 이례적이다라는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이루어진 국회 연설입니다. 또 이 추경안 관련된 국회 연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취임 후 한 달 후쯤 이 일자리 추경 예산의 연설에 나섰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번에 6일 만에 연설을 한 겁니다. 이 보통 추경 관련 시정연설은 총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거라는 이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협치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직접 추경 연설을 챙겼다는 건 그만큼 현재 그 민생 챙기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 외에도 국회의 그 초당적 협력 그리고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네, 오늘 시정연설 키워드가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이었는데요. 초당적 협력을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하고 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 없이는 네.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지난 10일 있었던 취임사에서 이 통합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비판이 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이 하늘색이었거든요. 네.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협치를 좀 바라고 의도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근데 파란색과 빨간색 가운데는 보라색인가요? 글쎄요. 어쨌든 하늘색을 택한 건 협치를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한 그런 이제 행동이었다고 이제 또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생각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이 또 됐네요.
네, 이제 보통은 여야 간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상대당 의원들이 뭐 고성을 지르거나 피켓 시위를 하거나 아예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자당 의원들과 악수 혹은 인사만 건네고 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께도 인사하시죠라는 말을 건네서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네. 총리 인준 문제 그리고 내각 인선을 놓고 현재 그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 중인데 민주당에서도 함께 뭐 박수도 치고 또 그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죠. 네, 이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여야 의원들 모두가 기립해서 이 박수를 하면서 환영을 했고요. 네. 또 연설 단상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 화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연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장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의석까지 와서 인사를 하는 것도 기다렸습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첫 시정 연설이다 보니까 이 무작정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엔 좀 부담이 있었던 것을 보이고요. 네. 이 당내에서도 좀 다선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이 좀 첫 예우를 갖추자 이런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만 윤 대통령이 연설 도중 18번의 박수가 나왔는데 이는 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도 밝혔죠? 네, 먼저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듭 밝히면서 이 남북과의 대화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정치적, 군사적 고려 없이 가능성을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인도적 지위는 별개라는 이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여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남북 접촉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플랫폼에 참여할 가능성을 처음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는데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력에 공조한다는 이 외교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향후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도 과제로 꼽힙니다. 다만 공급망 안정화를 윤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중국 견제의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시정연설에 앞서 열렸던 사전 그 환담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여야 지도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여야 간의 신경전이 좀 은근하게 오고 갔다고요. 네, 시정연설 전 윤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났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 방문이 의회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을 했고 또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가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화답을 하면서 20여 분간 진행된 공개 회동이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되자 한덕수 인준 표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뼈 있는 말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 꼭 협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추진하려 했던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포함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와 같은 야당의 부적격 판정 인사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는 이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이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이제 무산이 됐는데 결국에 그 무산된 배경을 놓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만찬을 하자고 여야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일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우선은 네. 대통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오늘은 일정이 많아 안 된다고 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영수회담은 지방선거가 끝나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늦어지는 출근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것, 바로 지각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지각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운전을 하거나 정신없이 달렸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도 금태평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때 아닌 지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근 시간이 매일 40분씩 늦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이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섭니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며 지각 출근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인해 서울 시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시민의 불편함이 심각하다고 하니 이제야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놓고 이 같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거짓 주장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정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출퇴근마다 기자들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상습 지각 출근이라는 주장을,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겐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를 선언하면서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신발 신고 벤치 논쟁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이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 후보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제의 사진 속엔 이 후보가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올라가서 즉석 연설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 후보부터 더불어 줄을 따라가서 올라갑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전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열차 좌석에 다리를 잠시 올려서 신속하게 사과하신 일이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 포함 이 사진에 찍힌 민주당 후보자 전원은 신속한 사과부터 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지적에 이재명 후보 측은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의 연설 이후 물티슈, 장갑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현장을 청소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열차 구두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며 현장 연설로 벤치를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이 대표와말로 즉각 사과하고 사실을 정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신발 신고 벤치 논쟁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벤치 연설도 소환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선택적 비판하지 말라면서 김은혜 후보가 신발을 신고 벤치 위로 올라간 사진으로 맞불을 놨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은혜 후보는 주민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벤치엔 마땅히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야 했다. 미리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잘 살피겠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선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지방 권력을 사수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에선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데뷔 무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새 정부 막바지 내각 진용을 둘러싸고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당의 입장을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을 위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취임식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여야 간의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여당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예, 저는 오늘 그 연설을 들으면서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자유를 강조하시면서 협치라든지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을 두고서 여야 간의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의회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처해진 위기 환경, 예를 들면은 공급망의 블록화라든지 북한 미사일 도발, 또 핵실험 징후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당장 새 정부 내각 구성이라는 그 암초가 도사린 상황인데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 후보자 낙마 없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도 없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김 의원께서 현재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라는 면에서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라고 보고요. 저는 각 장관과 각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도덕적이라든지 아니면 공직 역량에 맞춰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면 그거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비서관이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었고 또 시집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이런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비서관에게 사과 촉구까지 했습니다. 윤 비서관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났을지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나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저는 공직자로서 좀 뭐랄까요,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비서관이 사과해야 되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과한 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비서관으로 계속 근무할지 말지 진정성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수십 년 전이고 경징계에 그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못할 결격 사유냐 아니냐는 일단 사과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발점 이 상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엿새 만에 여의도를 찾아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새 정부 내각 구성 등을 놓고 여야 사이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과 함께 야당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당이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좀 익숙치 않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괜찮습니다. 야당이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명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회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첫 시정 연설의 키워드가 초당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더불어서 이제 하늘색을 메고 나왔고요. 추경안 신속 처리 또 여소야대를 의식한 그 메시지로 보이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정 연설을 들으셨죠? 네, 직접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추경 예산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선 공간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추경의 빠른 처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빠르게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당초 공약이 한참 부족한 손실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하시다가 이제 불만이라든지 또 우리 당에서 지적이 있자 이제 당초 안보다는 공약에 좀 가까워진 그런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급 적용이 일부 빠져서 관련해서 이제 공약 파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의 원안에 거의 근접한 그런 추경안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의회주의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의회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의회 안에 그런 합의안을 존중하는지, 예를 들면 검찰 정상화법 관련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치를 보게 만들었죠. 합의안을 파기하게 했던 그런 사건은 상당히 이런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문제가 상당한 후보자에 대해서 9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새 정부 협조 차원의 대승적인 결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의회주의를 강조하시려면은 입법부의 결정, 저희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정상화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인사들에 대한 경질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정연설 이후 그리고 오늘로 추진이 됐던 그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그 만찬 회동이 불발이 됐습니다. 연락 여부를 두고 그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진실 게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 회동이 무산된 그 핵심 배경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국정 현안을 차근차근 해소하는 게 저는 여야 협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여주기식 회동, 보여주기식 협치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보여주기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그 인준 관련해서 저희가 본회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장을 찾아가서 단독으로 올려달라, 직권 상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협치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야 회동 관련해서도 16일에 저희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고 원내 현안을 풀고 만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슨 연유인지 박홍근 이제 원내대표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전화를 한 바가 없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신뢰에 기초해서 여야 협치의 정신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연락을 받은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은 바는 없고요. 네. 16일 날 당일날, 16일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16일 회동이 쉽지 않다. 원내 현안도 많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마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짚어볼게 회동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유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추경 처리입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총리 인준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라도 다만 이게 본회의를 잡으려면은 우선 이제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여야 간의 논의를 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의원총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 정부 내각 자리가 이제 그 4자리 남았는데요. 이르면 내일 한동훈 법무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 후보자 낙마 영순위로 이제 올렸었고 또 의원님 지금 현재 그 여가부 위원이시죠? 네, 요 두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일단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위 아메리칸 스카이캐슬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분이시죠. 부모 찬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스펙 만들기, 자녀의 스펙 만들기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리고 채널 A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이게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것이지 그 유명한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 때문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권 차원이 넘어섰다. 이거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증거조사 거부 행위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나?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 출신 그 대통령실 요직에 6명이나 있는 분들도 문제고 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 내정하려 한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그 검찰공화국 뭐 컨트롤 타워 완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가위에서 직접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내는 자료를 정말 참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고요. 1시까지 넘어가는 시간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은 한 개 던져주고 또 문제 제기하면 몇 시간 있다 한 개 던져주고 저는 이런 자세는 상당히 위험한 자세다. 그리고 가짜 뉴스의 전원지였던 그런 그 성인지 예상 관련해서 대선 때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 비서관 시절에 그 노동탄압 기획자라고 악명을 떨쳤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에게 각각 다른 답변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그런 행동 때문에 저희 여가위에서는 상당히 의원들이 그 불신 그리고 부적격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지금 현재 보류 중인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 정호영 카드를 남겨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당내 무게추가 현재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의총은 언제쯤 할지 여쭙겠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20억이 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자문료를 두고 이걸 공공외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떤 국민께서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관련 고위공직자 시절에 외국 기업에서 수억 원대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한 것을 이걸 단순히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문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모아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저희가 가질 것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훨씬 더 지금 강한 그런 분위기, 그런 기류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고요. 의총
의총은 조만간 열리긴 할 텐데 아직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인준해달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총리 운전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기류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어떨까요?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사권자가 그 인사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고요. 또 법적인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 인준과 같이 묶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는데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가 그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 민주당의 그 사퇴 압박이 이제 총리,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 대통령실까지도 이제 뻗어나간 그 모양새인데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제 조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엄호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종교 다문화 비서관 김성애 비서관이 사퇴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밀린 화대 지금 요구하는 거냐, 그리고 또 동성애를 질병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차별적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인사권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지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역시 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께서는 이시원 씨가 실질적인 지휘 책임 검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으로 사실 공직기강이 사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여기에 정말 더 굉장한 분이 계시죠. 윤재순 네,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분 성비위 사건으로 검찰에서 2번이나 징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시를 쓰셨다는데 지하철 성추행을 미화한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 참모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6명의 그 측근 검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또 세월호 당시 보고 조작 혐의자를 국정원장에,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검찰 출신을 임명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나라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인사다. 검찰 공화국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사 참사는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공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또다시 악재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뭐 성비 늪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완주 의원을 곧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발본색원을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추가 폭로 가능성 확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당에서 제명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성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면서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둔 그런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2차 가해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민주당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 피해자가 또 신뢰를 또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당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되고 또 적절한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폭력 그런 예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국회 내 성평등 실천 결의안을 김상희 국회 부의장께서 발의하셔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께서 반대하셔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입으로만 하는 그런 선동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성평등 국회를 만들고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논의와 결정 그리고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국회 내 모든 분들이 함께 좀 한 걸음이라도 전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되지 못하고 전체가 산회된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악재가 좀 터졌기 때문에 민주당 전세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그 보름 동안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지난주부터 선거 대책위를 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완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지방선거는 사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 있는 후보를 뽑는 게 아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균형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과 또 일꾼이 저희 그 선거 운동의 굉장히 큰 핵심이고요. 또 저희 지방선거 1호 공약이 있습니다. 5대 그 책임 돌봄 제도. 예, 많은 그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돌봄의 영역에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또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하겠다. 책임 돌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자녀 돌봄 말씀하신 건가요? 자녀 돌봄, 뭐 노인 돌봄, 그리고 장애인 돌봄, 그 기타 뭐 영유아, 뭐 아동 모든 돌봄에 있어서 더 이상 개인의 고통으로 전가하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돌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 정부 내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인 이수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서울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